네, 바로 이어서 되게 애매하게 끊겨가지고 하나 더 그대로 쭉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고구려의 전성기를 계속 우리 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강개토는 북쪽으로 많이 영토를 넓혔다면 남쪽으로 조금 이제 내려오는 남진 정책을 추진한 게 바로 장수왕이죠. 그래서 중국 세력을 견제하면서 이제 한반도 남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겼고요. 요거는 남진 정책을 하기 위한 이제 의도를 보여준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물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기존의 귀족 세력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평양성으로 이동을 해서 왕권을 좀 강화하는 이런 성격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을 결국 차지하게 됐고요. 이제 영토도 꽤나 많이 넓혔고,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비석이 중원 고구려 비입니다. 우리 앞으로 비석을 여러 개 볼 거예요. 그래서 비석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걸 같이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강개토대왕 능비, 그리고 여기 중원 고구려비, 요거 교과서에서는 충주 고구려비라고 나오죠. 그래서 충주 고구려비, 요거는 한강 하류 지역 전체를 차지했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 신라. 신라는 이제 백제랑 동맹을 맺었죠. 근데 요거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두면 편한 게, 삼국 같은 경우는요. 삼국은 한쪽이 강해지면 나머지 두 나라가 같이 연합을 맺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지금 이제 엄청나게 치고 내려오는 때니까 나머지 백제랑 신라가 같이 동맹을 맺은 거죠. 그래서 백제는 그 동성왕이었고요. 이제 신라에서는 눌지왕이 해당이 되는데, 낮에 동맹을 체결했고, 이건 이제 고구려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이제 동맹이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왕 때 엄청난 발전을 해요. 국호를 드디어 사로국에서 신라, 신라는 새로운 신자에 펼칠 나자, 그러니까 새롭게 막 삼라만상에 펼쳐 나가겠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한반도 절반밖에 안 되죠. 절반밖에 못 펼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칭호를 드디어 왕으로 바꿨고요. 그러니까 마리간에서 왕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 우상국을 정벌하게 됐고, 그리고 우경, 서로 바꿔는 거죠. 우경을 실시하면서 농업 생산률도 엄청나게 좋아졌고, 또 여기 빠져 있지만 시장을 처음 개설했다 이런 게 나와요, 수도에. 그래서 그만큼 상업도 발달했구나라는 걸 좀 보여준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나오는 게 아마 법흥하고 전성기 이끌었던 진흥이에요. 근데 법흥 진흥이라고 하는 건 불교식 왕명이에요. 그래서 법흥은 이제 불법을 처음 일으켰다. 불법 아니고요. 불교의 법도를 처음 일으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흥, 그 다음 이제 진흥은 더 정진시켰다, 더 훨씬 발전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인한 게 엄청난 이제 업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차돈의 순교라고 하는 뭐 일종의 아마 정치적인 쇼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 목을 잘랐더니 막 흰 피가 막 솟아오르고 막 꽃비가 내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불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다음 율령도 반포했고, 간등제도 정비했고요, 병부도 처음 설치했고, 이러면서 갖가지 참 많은 것들을 했어요. 골품제도 정비했고, 상대등도 설치했고,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 완성시켰던 인물이 6세기 법흥왕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연호를 사용했다고 해요. 신라가 황제국을 칭했다? 별로 와닿지 않는데, 연호를 사용했고요. 요거는 이제 건원이라고 해서 세울 건자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을 처음 세웠다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드러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가야를 정복하고 낙동강 진출 기반을 다졌던 때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진흥왕 때 엄청나게 이제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화랑도를 개편해서 이제 엄청난 인재 양성하는 용도로 썼던 것 같고요. 화랑도는 뭐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꽃타짜 이제 아주 예쁜 꽃미남 이런 이제 뭐 그런 단체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꽃미남이었는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꼭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토를 굉장히 넓혔던 때이기도 하죠. 우리 아까 봤지만 이 성왕의 뒤통수를 쳐서 이제 한강 유역을 뺏었던 게 바로 이 진흥왕이었고요. 대가야를 정복하기도 하면서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4개의 순습이랑 그리고 단양신라 적성비 이제 이런 걸로 남아있어요. 이것도 비석 위치 한번 볼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개국이라고 한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스스로 태양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도 해요. 그리고 황룡사를 건립하면서 엄청나게 불교를 장려했던 이제 왕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삼국의 전성기는 요 한강을 누가 차지했느냐. 그래서 한강을 차지한 순서와도 전성기 순서는 정확히 일치해요. 그래서 한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일단 뭐 경제적이고 뭐 군사적인 요충지고 이런 거 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자원도 많았겠죠. 인력도 있겠고 또 수자원도 있겠고 많은 그런 것도 있지만 황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점 이런 점이 이제 삼국의 전성기를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한번 봐둘게요. 아마도 신라의 그 영역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아마 북쪽으로 가장 많이 치고 올라갔던 때가 요 진흥왕 때 요 나와 있는 이제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요 마을령비랑 황초령비 이런 걸 보면 와 고구려의 아주 깊숙한 지역까지 이제 치고 올라갔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물론 나중에 뺏깁니다. 그 다음에 요 북한산비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요 북한산비라고 하는 건 신라가 한강 유역 요 상류 지역까지 차지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을 전체 차지했음을 보여준다라고 보면 되고요. 단양신라 적성비 같은 경우는 요 한강의 하류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창녕비 같은 경우는 이제 옛 가야 지역을 이제 차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비석이에요. 그래서 각각 위치 잘 봐두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같이 파악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관계토대왕 능비 있고 여기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 충주 고구려비 있거든요. 그래서 비석의 위치 잘 봐두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단양 신라 적성비죠. 아마 가장 많은 그림 사진이 나오는 게 요 신라 적성비인데 좀 부러진 치아, 뭐 어금니 이렇게 같이 생겼죠. 실제로 이렇게 부러져서 이런 모양인데 이게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같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야 같은 경우 가야는 분명히 삼국시대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국시대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금방 멸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고 그냥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야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그렇고 아주 뭐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처음에 이제 가야는 육가야거든요. 우리 육가야도 명칭이 다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참 아쉬운데 육가야 명칭을 우리는 다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처음엔 6개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좀 알아두면 참고로. 그래서 이 가야는 연맹, 육가야 연맹, 가야 연맹이라고 하는 걸 맺고 있었고 얘들을 이제 초기, 이제 정기와 후기 이렇게 나눠봐야 되는데요. 정기 가야 연맹은 김해의 금강 가야가 뭐 일찍이 평야랑 뭐 철 이런 거 경제력을 바탕으로 얘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맹주로서 활약을 했는데 우리 그 기억날 거예요. 관계토대왕이 쭉 치고 내려오면서 가야랑 왜 연합군을 물리쳤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금강 가야가 굉장히 많이 썰리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세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후기 가야 연맹은 좀 더 내륙 쪽에 이제 고령의 대가야가 중심이 돼서 이제 연맹이 유지되고 있다가 결국 참 하필 더 큰 나라들 사이에 좀 끼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의 압박도 있었고 그리고 얘들은 경제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힘들이 너무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강력하게 이제 크게 막 뛰쳐나오질 못해서 결국 통일되지 못했고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라 법흥왕에게 금강가야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
이건 사실 항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진흥왕에게는 진짜 점령을 당하죠. 대가야가 점령이 당하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가야는 그래서 끝. 자, 가야는 요렇게 6가야가 있었어요. 근데 다 사라지게 됐죠. 자, 연맹왕국에 머무른 이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독자적인 세력 형성이 안 됐다. 서로 국력이 너무 비슷했고요. 경제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단합된 힘을 만들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살만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지만 가야의 문화는 굉장히 발전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하려면 사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얘들은 경제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했고요. 특히 철을 다루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좋았고 또 뭐 우리 가야금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가야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면 되고 나중에 일본의 이제 뭐 스에키 토기 이런 것들이 가야의 토기 이런 양식이 이제 전수가 되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철기. 이제 삼국의 문화와 대교류 부분을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 좀 가볍게 봐도 된다고 했죠. 일단은 고대 삼국 사회의 사회상을 한번 볼 텐데 굉장히 엄격한 고대 사회는 엄격한 신분 제도로 이루어져 있었고 왕실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히 어나더 레벨이죠. 그래서 그 빼고 이제 귀족 평민, 천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평민들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아주 소수의 귀족 그리고 아주 소수의 노비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귀족이 모든 걸 사실 독점하고 있는 상태죠. 정치, 경제, 뭐 문화, 사회적으로 모든 특권을 누리는 계층이고 평민은 그들에게 이제 세금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에서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죠. 나머지는 우리 교과서에 없는 부분이라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좀 특이한 이제 신분제 중에 하나인 골품제를 봐야 되는데 신라 같은 경우는 좀 희한한 이런 뼈에 등급을 매기는 골품제라는 게 있었죠. 원래 왕족은 우리 교과서에 진골부터 나오는데요. 원래는 성골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진골 그리고 6두품, 5두품, 4두품, 3, 2, 1 이렇게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나머지 3두품 이하는 뭐 평민, 거의 평민이었다 보면 되고 그래서 6두품, 5두품, 4두품 이렇게인데 진골 바로 뒤에 있는 요 6두품 같은 경우가 사실 자신들의 능력에 비해서 관직 진출의 제한도 있고 그리고 뭐 집이나 수레의 크기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한을 했거든요. 이런 점 관등이 다르면 요 두품 그러니까 골품이 다르면 어 결혼도 서로 안 시켰어요. 이제 그런 거일 정도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갖춰져 있던 게 요 골품제였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나중에 문제가 돼서 후삼국을 성립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하죠. 그건 나중에 우리 한번 볼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인데 요거 나중에 우리 얘기하겠습니다만 육두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요 더 관등으로는 오르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만이 쌓여서 나중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요 부분은 우리 책이 없는 거라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고대 삼국사회의 이제 신분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벽화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 아무래도 요 귀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그려놓고 나머지 요 밑에 있는 하인들을 아주 작게 그려놨어요. 물론 얘가 정말 막 2m 넘는 거구의 그런 애일 수도 있지만 요게 참 그런 게 신분에 따라 이제 사람의 크기를 달리 그렸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엄격한 신분제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상징적인 벽화고요. 귀족들은 이런 대저택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사실 뭐 평민들 같은 경우는 초가집 단칸 하나짜리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고 불교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문화 부분은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는 다음에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